3.1%로 긍정 전망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되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50만 개가 내년 1월에 쏟아져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성매매를 암시한 글을 남긴 사실이 추가로 제기됐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과거 전시회 팸플릿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조 의원이 내가 왜 이 대표 명령을 들어야 하냐고 반발했는데 이 대표는 알아서 거취 표명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들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이어 기자의 어머니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중환자 진료 해결을 위해 국립대 병원 의료 역량을 투입합니다. 서울대병원 테니스장에는 중환자 병상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점포에서 시작된 청량리 시장 화재가 삽시간에 인근 가게 17곳을 덮친 것으로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저인 30%로 집계됐습니다.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파가 삭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내년은 대선도 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문제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지가 큰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일단 3.1% 경제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하면서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거리의 민심과 얼마나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오늘 뉴스9은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 전망부터 풀어봐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에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에 대해 내놓은 진단입니다. 위기 극복의 새 역사를 쓰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성장뿐 아니라 분배 개선을 두고도 호평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 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고물가, 극도의 불황에 시달리는 서민이나 자영업자의 체감 경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 올해 4%보다 떨어지겠지만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잘 될 거란 예상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기능을 지속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강화하고 내수도 진작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역시 코로나와 인플레입니다. 불안한 방역 상황은 여전하고 지구촌 공급망 불안 등 국내외 물가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에 의한 대면 소비 위축 등이 전반적인 경기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여기에 내년 대선 결과까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해 우리 경제의 회복 전망은 정부 기대와 달리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구상과 관련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내년 초까지는 묶일 것 같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손대기는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다음 달, 즉 내년 1월에는 공공일자리 50만 개 늘리겠다는 대책도 나왔는데 역시 선거용이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 속에서도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를 감안한 조치지만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전의 누적 영업 손실이 올해 3분기까지 이미 1조 원을 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요금, 수수료 인상을 통제하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색까지 낸다면서 나중에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가스요금도 동결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에 전체 목표 106만 개 중 50만 개가 몰려 있습니다.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위 이제 직접 일자리라는 예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쓰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도 폐지됩니다. 이를 두고 경제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킨다는 정책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부분 임시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선거를 의식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심적인 그런 데 치우친 거 아닌가. 새 대통령 선출까지 2, 3개월짜리 경제 정책이란 우려 속에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불합리하고 과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과 정부가 일종의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는 방식이어서 이 역시 대선을 앞둔 반짝 선심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도깨비 방망이이긴 합니다만 결국 누군가는 뒷수습은 해야겠죠.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당정이 검토하는 보유세 완화 대책은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가액 비율로 계산하는데 올해 공시가의 내년 임시 적용이나 공정가액 비율 조정, 그리고 최종 세액의 상한 등이 검토되는 겁니다.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을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임시 적용해 세 부담 급증에 제동을 건다는 건데 올해 이미 인상 한도에 걸렸던 경우 내년에 적용 공시가가 똑같이 유지되더라도 올해 미반영분이 합산되면서 세금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특례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23년도에는 원래 가격으로 갑자기 뛰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1년 전 공시가격 재사용이나 세부담 상한 조정은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공정가액 비율 낮추기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를 위해 반짝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대책으로 나온 미봉책으로 당정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은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여성을 비하하고 성매매를 암시한 글을 남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을 반박하려고 낸 자료에 또 사실과 다른 경력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2019년 10월 한 인터넷 포커 커뮤니티에 이기고 싶다란 닉네임으로 쓴 글입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과 친구의 성매매 비용을 내줬다는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운 좋게 딴 돈으로 안마 받으러 간다는 글을 올렸고 1시간 반쯤 뒤 특정 마사지 샵에 대한 평가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업소 광고엔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건 상습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 측은 추가 성매매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전시회를 연계 맞다며 공개한 2003년 팸플릿에 김건희 씨의 개명전 이름과 함께 한림대 출강 경력이 적혀 있는데 김 씨가 실제 출강한 곳은 한림 성심대입니다. 여권은 김 씨가 지원서에 뉴욕대에서 연수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걸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대 지도자 과정의 일환으로 뉴욕대에서 9일 교육받은 걸 학력란에 기재해 경력을 부풀렸다는 겁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다니고 축구선수로 기재 등에 빗대며 윤 후보와 선대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씨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렇게 가족 문제의 늪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당 선대위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선
회의실 밖에서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도형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근 전체 의원 대화방에서 교수 출신 의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시간 강사 취업은 채용 비리와 관계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시간 강사들의 반발 등 역풍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교수노조 등은 시간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윤 후보 발언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대위 회의에 20분 지각한 조 최고위원이 의원들의 대응에 서운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윤 후보 메시지를 전한 이후 이 대표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최고위원은 왜 명령을 하냐, 난 윤 후보 말만 듣는다며 맞서자 이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지시 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조직도상 공보단은 이준석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산하입니다. 항명 논란이 커지자 조 최고위원은 취재진의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했는데 이후 일부 기자들에게 이 대표를 비난하는 유튜브 방송을 전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조 최고위원을 향해 아침에 사과하고 저녁에 도발하느냐며 알아서 고취 표명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후보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일주일 넘게 난타전을 벌이면서 지지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지나친 네거티브의 유권자들의 실망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양당 모두의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와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의혹이 차례로 제기된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이 후보는 1.7%포인트, 윤 후보는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0.3%로 0.3%포인트, 윤 후보는 37.4%로 4.6%포인트 동반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표 모두 하락 내지는 약보합을 보인 것은 각 정당 후보 선출 이후 처음입니다. 양 후보의 높은 비호감과 네거티브 난타전 영향으로 이 후보는 공방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윤 후보의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안타깝게도 흠집 내기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집권 여당이 네거티브만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따지면서도 당내의 네거티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이후 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 후보 장남을 상습 도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취재기자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가족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 누군가와 기자의 가족이 통화를 했다는 뜻인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권영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성윤 검사장의 에스코트 소환조사 CCTV 영상을 입수한 본사 기자를 상대로 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모두 4건이었습니다. 6월 2건에 이어 7월과 8월 각 1건씩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해당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확인됐습니다. 기자 본인과 가족을 합쳐 모두 10건의 조회가 집중된 겁니다. 특히 기자 가족 조회도 이뤄진 7월 19일과 8월 6일에는 해당 기자와 자주 통화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함께 조회됐는데 조회를 의뢰한 수사과 공문 번호까지 일치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공수처에서 조회한 내역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국회 야당 취재를 지휘하는 정치부 현장 반장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6월 이후 TV조선 기자 12명을 상대로
적어도 29건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이렇게 공수처가 본사 기자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훑어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직후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을 상대로 보복성 언론 사찰을 한 정황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사적인 통화 상대가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된 건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공수처는 오늘도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기자들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데 대해 주요 수사 대상 통화 상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 방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취재 기자의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에 대한 공수처의 보복성 수사이자 언론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소재지청의 한 검사는 기자 가족까지 통신 조회한 건 명백한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기자를 상대로 어떻게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기자를 상대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취재원을 알아내 언론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여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언론인과 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오늘 저희 보도 내용대로 가족까지 그 대상이 됐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법조팀장을 맡은 유병수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자, 공수처는 오늘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네, 공식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회였다. 네. 자, 그렇다면 상식적인 사실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죠. 공수처가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통신 자료 조회해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한적으로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신 자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은 그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산부 요인을 비롯해서요. 판사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입니다. 기자나 기자 가족은 직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직자의 통화 상대까지는 통화 상대였기 때문에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은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기자의 지인이라든지 기자의 어머니, 기자의 자매들이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이 논란의 대상인데요.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그 공수처 설명대로 본다면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기자 휴대전화에 그 남아있는 통화하는 흔적이 있다고 하면 공수처는 그 휴대전화의 주인이 누군지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신 자료를 보는 건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수사라고 기존에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4월에 저희 법조팀이 그 보도했던 이성윤 당시 검사장의 에스코트 소환 조사 보도 직후인데요. 공수처는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수사 기관만 가지고 있어야 할 민간시설 CCTV 등 동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내사 사건 착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에스코트 소환 조사 영상은 공공기관의 것도 아니고 민간시설에서 저희가 취재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수사기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는 민간 CCTV 영상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번 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공수처가 집요하게 이 취재기자의 통화 내역을 쫓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공수처로부터 해명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CCTV를 확보한 취재 기자의 가족 2명과 또 지인, 영상 취재 기자의 통신 자료를 공수처가 왜 조회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에 이를 근거로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려 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취재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뒤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역으로 뒤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더 큰 문제라는 게? 통신 기록 영장 조회인데요. 영장이 없이는 발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는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부분, 그 상대방임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예. 이런 영장이 어떻게 발부되었는지부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좀 유병수 기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공수처가 저희 취재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저희 취재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 취재 기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야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 취재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어떻게 해서 발부받았는지, 만약에 발부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발부받았는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언론인 사찰이 아니고, 물론 언론인의 가족이긴 합니다만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확대되는 것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들과 그 가족까지 통신 조회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뿐만 아니라 예. 또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압박해서 취재를 위축시킬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지금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이제 김준우 공수처장을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되겠군요. 네, 당장 공수처의 대답을 내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유병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갈수록 위중증 환자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엿새째 1000명 안팎입니다. 정부가 위중증 환자 진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은 수술은 연기하고 병원 직원들이 사용하던 테니스장에는 병상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반 환자들의 진료 공백은 우려를 넘어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체제로 전환한 서울대병원을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관창인 서울대병원의 38병동. 천장까지 뜯어내고 코로나 환자용 음압 병상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한 서울대병원은 준중증 환자 병동으로 쓸 이곳 외에도 코로나 중환자 병상 100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평소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입니다. 이곳에도 이동용 중환자 병상 48개를 내년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 이런 가운데 코로나 위험도는 지난주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매우 높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945명이 입원하고 총 434명이 숨졌습니다. 병상 부족 장기화에 문재인 대통령은 병상 확충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중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하고 수도권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모듈형, 즉 이동용 병상 확충 등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될 서울대병원은 암 수술을 제외한 비응급 수술을 미룬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당연히 그런 막 환자분들의 생명에 막 지장이 가거나 막 그 정도로 공백이 발생할 만큼 이제 막 무리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이나 이런.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일반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만성 질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특히 주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 환자가 비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집단 감염된 투석 환자 등 24명 가운데 3명이 병상을 기다리거나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해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환자를 방호복 차림의 의료진이 살핍니다. 지난 17일 코로나에 감염된 말기 콩팥병 환자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루 건너 받아야 할 투석을 못 받은 지 6일째 되던 날입니다. 폐부종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의식 저하가 생겨서 침대에 눕히시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던, 일단은 바닥에 누우신 채로 의료진들이 바로 혈관을 연결을 해서 투석을 응급으로 시작하고 있는. 환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투석 환자 등 24명이 집단 감염된 한 병원에선 안타까운 일이 잇따랐습니다. 환자 3명이 병상을 기다리거나 제때 투석을 못 받은 끝에 숨졌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병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붓거나 숨차거나 또 뭐 전해질 장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좀 이제 위험한 상태에 갈. 현재 투석이 가능한 코로나 전담병원은 전국에 12곳. 정부는 수도권 3개 병원에 외래 환자용 투석실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확보도 숙제입니다. 밀착 접촉자들은 접촉대대로 투석을 해줘야 되니까 인력은 2배로 필요한데 숫자는 실제로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고. 10만 명에 이르는 투석 환자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도 강력한 변수입니다. 이 가족이 감염될 확률이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일 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3차 접종 후에 감염된 사례도 국내에서 5건이 확인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오늘까지 178명. 방역당국은 첫 확인 후 9개 시도로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천교회와 호남 지역 집단 감염에서 보듯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족을 감염시킬 확률은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가벼운 증상으로 낙관하시는 것은 위험하며 아직 보다 정확한 중증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차 접종을 마친 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오미크론 비상이 걸린 해외에선 4차 접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הפעם בגלל הטבע המדבק מאוד של הווריאנט הזה, צריך להבין, ההגנה הקולקטיבית הלאומית שהמדינה נותנת היא לא מספיקה. 한편 모더나, 화이자가 아니면 오미크론 감염을 막기 힘들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점포 한 곳에서 시작된 불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주변 가게 17곳으로 퍼졌습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들여놓은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한 가게 안에서 조그만 불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금세 불길이 커져 약 10분 만에 가게 전체를 뒤덮습니다. 3분여 뒤 불길이 옆 가게로 옮겨 붙고 다시 삽시간에 양쪽 가게를 모두 집어삼킵니다. 곧이어 화재는 이웃 상점으로 급속하게 번져 모두 18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인의 측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최소 7억여 원에 달합니다. 수억짜리 장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건지지도 못해서 돈도 못 건지고 내가 오지기 몸이 날면 막 소리를 지르고 별짓기를 다 했어요.
일부 상인은 연말 대목 등에 대비해 물건을 미리 대량으로 들여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갖고 왔어요? 불난 거 치면 냄새나서 못 먹어요. 피해 상점 가운데 9곳은 화재 보험도 들지 않아 피해 보상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반 보험은 들어주질 않죠. 목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1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지난 주말 올 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가 이어졌죠. 의류 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발견 당시 이불에 쌓여 있었는데 탯줄도 안 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오산시의 한 상가 앞 보행로입니다. 의류 수거함 주위에 경찰관들이 몰려듭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곳 의류 수거함 속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싸가지고 가면 옷 버리는 자리 누가 버려도 누가 하겠어요? 의류를 수거하던 업체 직원이 이불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의류 수거함 속에서 발견된 아기는 탯줄마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숨진 아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말 오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가 신생아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출생 시기나 유기 시점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용의선상에 올렸던 사람은 무관한 게 확인이 됐고요. 발견한 것까지 한 6일, 7일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신생아가 숨진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가입자가 2,200만에 달하는 당근마켓 이용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마켓 가입 시에 별다른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래서일까요? 금품 사기부터 강도 사건까지 각종 범죄가 이어지는데요. 그 실태를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7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판매하고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A씨. 직거래를 나갔다가 구매자로 나선 B씨가 시계를 차고 그대로 달아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보증서를 챙기고 진짜 너무 한순간에 달아나 버려가지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위조 신분증 판매, 방역패스 불법 거래, 탈세 우려가 있는 억대의 고가품 거래글까지 올라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지난해 12만 3,100여 건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 가입한 당근마켓은 기본적인 본인 인증 절차도 없이 사는 곳과 휴대전화 번호만 적으면 가입이 가능해 범죄에 쉽게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를 최소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본인 인증은 좀 할 필요가 있다. 당근마켓은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절차가 익숙치 않은 세대의 이용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며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오늘 출근길 일부 지하철역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경찰이 출동한 건데요. 이 시위는 20년 동안 수시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동권 보장 시위에 나선 이유가 뭔지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 가슴엔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써붙였습니다. 출근길에 승하차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 선전전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과 달리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자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법으로 제재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는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탄 장애인이 추락사한 이후부터 20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역 278곳 가운데 22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죠. 지하철이 아닌 버스나 택시는 더 열악합니다. 문턱을 낮춘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30% 수준입니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619대인데 이용자 수가 3만 7천 명인 것과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이제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16개 시도가 법정 기준 대수에 미달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진전이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멸종위기 독수리떼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요. 지난 겨울에 농약에 중독된 독수리 한 마리를 구조하면서 GPS를 매달아 보냈는데요. 이 독수리가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몽골을 오간 경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독수리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습니다. 길이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며 위용을 뽐냅니다. 독수리 무리 가운데 날개에 66번 표시를 단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지난 1월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다 구조된 뒤 몽골로 떠났던 대박이입니다.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농약 중독으로 돼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원래 1월에 들어오게 됐고요. 치료 과정에서 장착한 위치 추적 장치인 GPS 덕분에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독수리 대박이는 지난 3월 3천여 킬로미터를 날아 몽골로 갔다가 지난 17일 9개월여 만에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남 고성에도 해마다 겨울이면 몽골로 떠났던 독수리들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몽골에서 겨울을 버티지 못하는 어린 독수리들입니다. 월동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열이 어린 애. 몽골이 추워도 좀 성조나 어떤 우두머리 급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독수리는 세계적으로 2만여 마리만 남았고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는 독수리는 해마다 2,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오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하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제 관료들이 과거에 매몰돼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계획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금 예산을 3배로 늘려 1인당 300만 원 이상은 조사했다는 겁니다. 3조 2천억 해가지고 한 업소당 100만 원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지원하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경제 관료들이 과거에만 매몰돼 국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는 재정,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른바 K방역과 선을 그었고 야당을 향해서도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 주머니 털어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용 불량 상태인 소상공인의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국가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한부모 가정과 위탁 가정 등을 만나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오늘 아주 논쟁적인 인사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녹색당 출신이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미니즘 시장을 내걸고 출마했던 신지혜 씨입니다. 정치적 중량감이나 인지도는 크게 높지 않지만 신 씨의 합류에 국민의힘 당내가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일단은 20, 30대 여성표를 의식한 행보이고 그 시간 윤 후보는 전방의 군부대를 찾아서 남녀 젊은 층 동시 공략에 나섰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군복 상의를 입고 헌병 완장을 찹니다. 윤 후보는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군 장병을 격려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 윤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리고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군인 가족들에게 고충을 들었고 멀리서 와야 되고 기다렸다 그냥 가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소아과도 많이 부족하고. 인근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찾은 뒤에는 군부대 주변을 복합타운으로 조성해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 우리도 이제 좀 선진국형으로. 앞서 후보직 속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내걸고 출마했던 신지혜 씨를 영입했습니다. 신 씨는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좌우를 넘어 전진하자는 윤 후보의 약속에 합류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가해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민주당이 후보입니다. 저 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과거 발언과 비슷한 궤를 유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페미니즘을 추가하면 젠더 갈등은 해소되냐며 영입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법무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추립니다. 상당한 규모로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부터 6주 이상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회전근개 파열로 2년 전 수술을 받고 2달 이상 입원했는데 경추와 요추 디스크 등의 질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외부 진료 입원 중이신데 거기에 관한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우면 87살이 되는 2039년 석방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중국이 친중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를 만든 뒤 처음으로 홍콩 의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30%를 기록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민주진영은 선거에 불참했고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파가 차지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투표소 앞이 한산합니다. 선거운동원들의 구호에도 시민들은 냉담합니다. 보통 선거를 돌려달라며 장외투쟁도 벌입니다. 유권자들의 보이콧 속에 이번 홍콩 총선은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선거인 2016년 투표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30.2%. 민주진영이 불참한 탓에 후보 153명 중 중도 성향 10명을 제외한 143명이 친중파로 꾸려졌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등을 돌렸는데 그 결과 입법회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 후보가 싹쓸이했습니다. 중도 성향 후보는 한 석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을 35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후보자는 자격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더 이상 선거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걸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홍콩 행정장관은 낮은 투표율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토네이도 수십 개가 미국 중남부를 강타하면서 9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욕조통에 담겨서 날아간 아기 2명이 생존한 건데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강타했던 지난 10일. Lots of debris in the air. It's about to cross I-55. 집이 흔들리는 걸 느낀 할머니는 생후 15개월과 3개월 된 손자들을 지하실 욕조에 대피시켰습니다. 담요와 베개, 성경책도 함께 넣었습니다. 하지만 회오리 바람은 욕조통을 집어삼켰고 Next thing I knew, the tub had lifted and it was out of my hands. I couldn't hold on. I just, oh my God.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없이 손자들을 찾았습니다. All I can say is, Lord, please bring my babies back to me safely, please. 마침내 욕조는 뒤집어진 채 뒤뜰에서 발견됐는데 두 아이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3개월 된 아기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도시에서 욕조를 대피했던 또 다른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는 생후 2개월 된 오클린을 카시트에 태운 뒤 오빠 2명과 함께 욕조 안에 숨겼는데 강풍에 욕조는 통째로 날아갔고 오클린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I could have the worst day ever, but as soon as I got home and I seen her, that was good. 이번 토네이도로 숨진 사람은 모두 92명. 오클린은 최연소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석굴암 본전부를 에워싼 부조상들은 부처의 10대 제자들입니다. 그중 9이 얼굴을 모로 돌리고 있는 것과 달리 한시 방향에 선 이 제자만은 부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아들 라울라 존자입니다. 라울라는 장애, 굴레, 속박을 뜻합니다. 아들이라는 인연의 끈에 매여 번민을 부르고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랍니다. 석가는 가족을 버리고 성불한 뒤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라울라가 절을 올리며 말했죠. 당신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습니다. 라울라는 출가해 홀로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납니다. 시인이 어느 스님께 수발드는 행자를 들이시라 했더니 지옥 하나를 더 두는 거라며 마다합니다. 석가도 자식 이름을 장애라고 짓지 않았던가요? 시인은 자식이 원수라고 소리치던 어머니, 처자식이 걸림돌이라고 푸념하던 후배를 떠올리며 세상 사는데 걸림돌만큼 좋은 핑계거리도 없다고 꼬집습니다.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매매 의혹은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부인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사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된 갖가지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후보 가족도 검증을 피할 수는 없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만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온통 뒤덮어버린 듯한 선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죠. 거기에다 여야 선대위 관계자들이 공작설과 음모론을 주장하고 서로 험악한 말로 삿대질을 해대면서 유권자의 냉소와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와 윤 후보 부인의 사생활 의혹까지 되살아나면서 인물평가도 정책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먼지 폭풍 속으로 대선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선거야말로 우리 사회 최대 암이라는 탄식이 그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이렇게 세워 힘과 용기를 북돋워야 할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드자비질만 난무하니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선거판을 지켜봐야 합니까? 이래서는 대선 끝나고 나서가
더 걱정일 따름입니다. 12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였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는 날이 그렇게 춥더니 추위가 금세 풀렸습니다. 이번 주중까지는 이렇게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성탄절이 낀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부분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겠고요. 영동과 제주에만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먼지도 섞여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은 종일 잿빛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50m의 앞을 보기 힘든 곳도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두셔야겠고요.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영상권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전주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20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